안녕하세요. 더스코어 스텝1 부원장 김동입니다. 중3 과정이 끝나가면서 고등학교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고등학교를 선택하려는 이유가 저희가 대학을 잘 가고자 함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대입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입 관련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대입 선발 방식부터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대입은 일단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수능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과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능 최저등급이 뭐냐? 일단은 교과 성적만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총원이 50명인 고등학교를 보면 보통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은 계속 전교 1등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에 왔을 때 정말로 이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시험인 수능에서 최종 합격을 이제 결정짓는데 최저등급은 보통 국영수, 탐구영역 이 4과목 중에 뭐 2과목 합 3등급 이내 혹은 3과목 합 5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 과목이 꼭 몇 등급 이내에 들어야만 최종 합격이 가능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와 면접으로 보통 이루어져요. 그러면 생활기록부 위주로 본다 그러는데 그럼 학교 내신 성적은 중요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활기록부가 실질적으로 생기부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성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적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교과와 학종에서 보는 성적의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교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량적이란 말이 뭐냐면 교과에서 보는 정량적으로 평가는 1등급이면 가장 잘했다. 그리고 2등급이면 좀 잘했네. 3등급이면 그래도 좀 하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나눠서 보는 거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학업 역량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3, 4등급 혹은 6등급까지도 가능했는데 고2, 고3 과정에서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상승 그래프를 그리면서 고3 때 1등급으로 졸업했다. 그럼 이 친구는 우리 대학교 와서도 계속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성적은 일단은 뭐 4등급, 6등급이라고 해서 이제 포기할 게 아니라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한번 올려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제시하는 논술형 문항을 풀어서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일단 시험 문제 출제 범위가 수능과 유사해요. 네, 수능보다 난이도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수능은 전부 다 객관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논술형은 말 그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술에 나가면서 내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능 80%랑 교과 20%라고 이제 제가 기입한 이유는 현재는 서울대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울대에서 시행했다 그러면 많은 학교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교과 성적은 무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학종, 논술 이 3가지 분야를 저희는 수시라고 부르고 수능을 정시 모집 단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수시와 정시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는 정시는 수능, 수시는 뭐 학종, 교과, 논술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정확한 의미는 정시는 정해진 시기에 모든 학교들을 전부 다 이제 모든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유형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능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는 11월 17일에 그리고 이제 모집 기간도 딱 정해져서 그 기간에 모집을 하고 합격자 발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기에 하기 때문에 정시라고 하고 수시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대학교마다 이제 날짜가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이제 수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집을 9월 13일에서 9월 17일이라고 했는데 합격자 발표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가 무조건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냥 학교마다 그거를 발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일반적인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요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수능 모집 시기와 수시 모집 시기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수시는 일단 수능 보기 전에 6개까지 쓸 수 있는데, 대학을 갈 수 있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저희가 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시가 안 됐을 때 정시로 이제 수능으로 준비를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교 입학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저는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보의 차이가 대학교 합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 대입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에는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아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할 때 한 번 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수능을 먼저 준비하지 않냐, 수능 먼저 생각하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수능은 대학 전형별 선발 비율을 보면 지금 어머님들께서 이제 자료 갖고 계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수능하고 가장 이제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기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예체능, 실기로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은 여기는 배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선발 비율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점차적으로 이제 대입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정말 중요한 건데, 점차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수능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보다도 학종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학종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아직 충분히 이제 높은 비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서울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여전히 60%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제 동덕여대, 명지대, 상역대, 상명대, 서경대 이렇게 5개 학교는 또 교과 전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생기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 내신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학교를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했을 때 우리 애가 더 뽑히기 유리하나, 이거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5개 학교를 제외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34.1%, 그리고 수능이 38.7%의 비중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꾸 이제 학종만 얘기하는데 왜 학종만 그렇게 이제 중요시하냐? 일단은 뭐 크게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머님들 뒷페이지 보시면 또 자료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냥 모니터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기타, 재수나 학업 중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졸업하고 난 후에 이 친구가 그대로 끝인지 아니면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는 학교에서 확인 불가이기 때문에 합쳐서 이제 기타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동아고예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비슷한 예상을 하실 거예요. 동아고까지 진학을 하고 이 친구들이 과연 고등학교 졸업으로 그냥 끝마치는 친구들인지 아니면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인지. 실질적으로 이제 동아고뿐만 아니라 이번에 2022년도 9월 8일, 그러니까 이제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났죠. 근데 이제 모집해 보니까 N수생이 지금 수험생 중 28%의 비중을 차지해요. 아까 수능이 38% 선발을 한다 그랬는데 그 38%에 대한 또 인원 중에 N수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능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대입 선발 방식을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냐? 저는 우선순위를 학생부 종합전형에 두고 싶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도 준비하고 그리고 비교과 내용도 같이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량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는 조금 더 준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시를 쓸 시기가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고 보니 내가 내신 성적은 괜찮은데 비교과 내용,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교과 전형으로 트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논술과 수능인데, 논술과 수능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논술에서 나오는 논술형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의 시험 범위와 문제 출제 범위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사실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변하면서 논술을 준비해. 그리고 수시에서는 논술로 지원을 하고 만약에 합격하면은 그대로 그냥 대학을 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수능에서 이제 다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아까 N수생 말씀드렸는데, N수생은 그러면은 수시로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N수생들도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데, N수생이 이제 만약에 수시에 지원하게 되면 보통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논술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종이나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이것도 다 상이하지만 규정이 있어요. 재수생까지만 학종을 보겠다, 아니면 뭐 3수생까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중앙대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 영역이 고3 2학기 1학기까지 이제 반영이 되는데, 재수하게 되면은 중앙대를 제외하고는 고3 2학기까지 반영이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학종을 준비했다 그러면 고3 1학기까지 준비가 끝나고 나는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2학기 때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이나 교과 같은 경우에는 N수생한테 불리하다는 걸 이 친구도 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포기하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는 안 쓰면 그냥 기회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논술 쪽으로 이제 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N수생이 몰리는 논술과 수능에 비할 바에 학종이나 교과를 먼저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대입 선발 방식을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의 과정에서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입학부터 대입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이 부분을 꼭 인지해 두시고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선발이 되냐? 여기에서 어머님들께서 한 번 더 머리가 아프시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했더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교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리한 학교가 갈린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들 하는 실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학종을 봤더니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냥 혼자서 보기에 뭔가 이거 좀 약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고대를 쓰지 말고 나는 동국대를 써야지 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고려대보다 동국대가 인지도는 훨씬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는 안 되더라도 동국대는 좀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는 학업 역량을 50% 보고 동국대는 전공 적합성을 50%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성적이 부실한 거면 동국대로 지원하는 게 맞지만, 성적은 괜찮은데 비교과가 좀 부실해, 이러면 차라리 동국대보다 고대가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조금 부족하니까 고대가 아니라 동국대에 지원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조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학에 불리해지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발전 가능성이 여기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따로 기입은 했지만 학업 역량, 말 그대로 이제 성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전공 관련, 이거는 전공 적합성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 나중에 생기부 예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판단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 이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을 정량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이 조금 낮았는데 고1, 고2, 고3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하면서 이 친구 우리 대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할 것 같고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 친구는 학업 역량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높게 평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생기부가 어떤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생기부에 나오는 내용들이 일단은 인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기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설명에 앞서서 제가 여기서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생기부에 어떤 내용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생기부의 내용이 좋은지, 그리고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이제 함유되게끔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촬영 후에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생기부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상경력과 자격증은 2022학년도 그리고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5번과 6번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발달 상황,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율활동에서는 학업 외의 학생의 다양한 활동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많이 기입되는데 체육대회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뒷정리를 같이 도와 학우들을 많이 도와주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에서는 여기에 이제 전공적 합성이 같이 판단이 포함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아리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뒷장에 동아리를 또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동아리를 정리해드린 이유가 자율 동아리를 이제는 기재하지 않게 되고 정규 동아리만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가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 정규 동아리가 내가 나중에 지원하려는 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말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예를 들면 화학과 관련된 동아리인데 화학과 관련된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탐구를 하고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입이 되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율 동아리의 미기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고3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가 이 과인데 그러면은 나는 이거랑 관련된 동아리를 더 해야 돼. 그래서 막 자율 동아리를 두세 개씩 가입하고 그 부분이 전부 다 생기부에 기입이 됐는데, 이제 이게 자율 동아리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학생들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줘요. 동아리 활동을 그렇게 막 다채롭게 하지 않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정규 동아리 하나만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분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생기부 예시 보여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고,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직업 박람회라든지 학교에서 어떤 설명회가 있었다라든지 그게 이제 이 관련 학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학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이 나오는데 봉사활동마저도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지 기재되지 않는다라는 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면 봉사활동을 이전에는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학생들이 채워나갔다 그러면 이제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데도 얘가 봉사활동을 했네? 이 친구는 정말로 봉사정신이 있네? 라고 저 같으면 이거는 그냥 가산점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일단은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채워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교과로 이제 수시를 지원하는 것과 학종과 다른 것 중에 또 차이가 여기 밑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과목별로 국어, 과학, 담당 선생님들께서 직접 기입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기입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학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만 해도 이제 200명이고 국어 선생님도 각각 240명 정도 담당하고 있을 텐데 모든 학생을 다 기록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과학의 탐구를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이런 내용을 써주고 싶다는 친구들만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노력해서 선생님들과 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채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보통 학부모 면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학부모 면담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대학으로 어떤 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이러면 그 담당 과목을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해주셔서 과학 선생님께도 꼭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달라고 그런 것과 동시에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는 학생의 노력이죠. 학생은 노력 안 하는데 이런 얘기들만 한다고 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써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은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얘기를 하고 또 그 선생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표준 편차와 과목 평균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더 수강자 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강자 수가 60명밖에 안 된다. 얘네 학교는 60명밖에 안 되는 학교네? 라고 하면 사실 학교를 그렇게 이제 높게 평가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표준 편차와 과목 평균을 가지고 이게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게 돼버리거든요. 여기에는 일단은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가 기입된다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독서활동도 2024학년부터 대입의 미반영이지만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이 부분을 조금은 채워두면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이 한 학년이 끝나면서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 친구를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다 보니 교사 추천서가 따로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해서 교사 추천서는 이제 폐지가 됐고요.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일을 덜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1년 동안 선생님께서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바라봤다. 성장을 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까지도 기입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 친구는 앞으로 더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기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생기부는 이렇게 이제 총 8가지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인성, 그리고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이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어머님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채워서 이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류만 보고 일단 3배수까지 걸러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을 뽑는 학교다라고 하면 서류를 제출한 것만 보고 서류를 막 훑어보고 300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 300명을 데리고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마지막 100명의 합격자를 걸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간단하게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 고등학교를 비교함에 있어서 제가 일단은 주관적인 해석은 좀 배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학교 분위기가 어때요, 뭐 어디 학교가 어때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빼고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로 우리 아이가 이런 내신 성적이라든지 생기부를 만들 때 도움이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건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비중이에요. 이 부분은 중학교 학생들도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보자마자 이게 뭘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필고사는 말 그대로 시험 성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여야 되고, 수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과제 부분이다 보니까 노력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수행이 높은 데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뭐 내가 과목이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뭐 사회나 과학은 좀 못해, 국어는 좀 못해, 아니면 국어나 수학은 잘하는데 뭐 영어를 못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과목마다 달리 평가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리고나 다산고나 동아고 그리고 인창고까지 해서 이 4개 학교는 보통 보시면 지필고사의 비중이 꽤나 다른 학교보다 높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나머지 이제 구리여고, 도농고, 수택고, 토평고 이 4개 학교를 보시면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의 비중이 거의 다 6대4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행평가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지필고사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해서 조금 지필고사에서 약하지만 최대한 끌어올려서 점수를 만들어 가야지 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보면서 내가 어떤 과목에 강한지 이런 것과 같이 더불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등급별 입학생 수가 왼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 수에 따른 1등급 컷라인 등수를 제가 기입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약 거의 전체적으로 동아고를 제외하고는, 동아고, 도농고를 제외하고는 200명 내외잖아요. 그랬을 때 200명 중에 우리 아이가 한 49등, 50등 정도 했어. 이러면은 그래도 중상위권은 하는구나, 좀 잘하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시는데, 이게 등급으로 나눠서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전부 다 4등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4등급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머님들께서는 이게 얘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 하실 거고, 등수로 보면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그 기로에 서는 등수가 한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종 같은 경우에는 4등급도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더 끌어올려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별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졸업생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인 해석은 뺄 거고, 이거를 볼 수 있는 지표는 뭐냐면 이 기타가 모두 재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해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4년제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요만큼 있네, 근데 전문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도 요만큼씩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얘네들이 보통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마지막 제일 위험한 게 기타인데, 학업 중단이 정말 고졸인지 재수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서 해석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표로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 놨어요. 그러니까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이 친구들이, 기타 친구들이 재수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했잖아요. 동아고에서 졸업하는 학생 중 168명이 이번에 재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플러스 3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해외에 진학한 친구들이에요. 해외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그럼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냐면 학년별 성취도 평가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학생과 같이 정했다 하시면 2021학년도만 볼 게 아니라 다른 학년도와 다른 학년, 지금은 1학년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만 1, 2, 3학년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학교 알림이라는 공시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여기는 학교에서 공시해야 될 내용을 전부 다 공시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성취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여기에서 어머님들 자료에는 이렇게 같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볼 내용이 뭐냐, 1등급이 요만큼 4%까지, 그리고 2등급이 11%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등급이 4.2%, 3.6%, 5.2%, 이러면은 90점 이상이면은 보통 1등급까지 갈 수 있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생기부 보면서 표준 편차와 평균 점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준 편차와 평균 점수를 가지고 고등학교의 수준을 보통 입학사정관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종에서 고등학교명은 지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고등학교, 뭐 하나고라든지 과학고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 이름이 기재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고 친구들이 수시로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냐? 모든 학생들이 다 1등급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표준 편차와 평균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A, B, C 3개의 등급의 학교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A등급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고, 과고, 민사고 이런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표준 편차가 보통 12 내로 떨어져요. 6에서 12 정도 사이에 이제 표준 편차가 나오고 평균 점수는 거의 다 70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표준 편차가 지금 구리고 같은 경우는 보시면 14, 낮은 건 이제 13대, 이건 통합사회다 보니까 여기는 뺄게요. 국어, 영어, 수학, 보통 이제 이 세 과목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어머님들께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표준 편차란 뭐냐, 각 개체수,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본 친구들 있잖아요. 200명이라고 하면 그 각각의 200명의 점수들이 전부 다 쫙 나와 있고 평균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 평균 점수와 각 개체만 전부 다 빼요. 전부 다 빼고 이제 거기에 제곱해서 전부 다 더해갖고 다시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뭐 이거 계산법은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표준 편차가 그럼 나타내는 게 뭐냐? 표준 편차라는 건 평균에서 각 개체군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A랑 B라는 친구가 50점, 50점이라 그러면 평균이 50점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가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A라는 친구가 100점 받고 B라는 친구가 8점을 받으면 이 경우에도 평균은 50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건 애들이 몰려있냐 아니면 평균에서 다 멀리 떨어져 있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왜 A등급에 아까 하나고,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이 표준 편차가 낮을 수 있냐?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선발해서 학생들을 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끼리 몰려있다 보니까 평균에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등급인 B등급의 학교들이 이제 동아나 마부고 같은 지역별로 이제 좀 우수한 학교다라고 보여지는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이 보통 표준 편차가 16까지 나와요. 그리고 평균은 뭐 물음표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동아고나 마부고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딱 이제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16 정도 나오고, 하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와는 동아고는 사실 비교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C등급의 학교들이 수택, 토평, 도농, 나머지 모든 학교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라든지 어떠냐, 학교가 어떠냐, 뭐 대학 갈 때 어떻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관적인 해석은 빼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동아고나 와보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학교를 바라보지만 나머지 학교들끼리는 어느 학교가 더 좋냐, 이거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구리고랑 이제 말씀드리면 동아고, 아까 이제 살짝 비교해보면 표준 편차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평균 점수는 반대로 이제 조금 더 상승하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또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 표준 편차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2등급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또 애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 2등급은 이제 50점대 밑을 얘기하는 거고 60점대 이상이 D, 70점대, 80점대, 90점대 이렇게 절대평가로 매겨지는데 50점대 밑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학교는 괜찮은 학교인데 점수가 이렇다? 이거는 학교 시험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의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이 성취도를 보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아리가 창체 동아리는 기입이 되지만 이제는 창체 동아리만 기입이 되다 보니까 창체 동아리가 어떤 게 있는지도 미리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껴넣었는데, 미리 보시면서 고등학교를 결정하셨으면 어떤 과를 갈 거니까 내가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지, 이 부분도 같이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저희는 대입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대입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거냐?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 유리한 내신 평가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과 지필의 비중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필요한 학생들이 노력을 해서 이 점수를 만들고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을 지원하게 될 때 이제 고3 2학기 들어가면서 어떤 유형으로, 어떤 대입 유형에 유리한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보시고 논술로 갈지, 그러니까 논술은 수능을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으로 틀어야 될지 아니면 학종으로 갈지 교과로 갈지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종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 학종을 높게 평가해주는 학교는 어딘지, 어디가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그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서 지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애들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연대를 목표로 할 거야, 고대를 목표로 할 거야. 이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해요. 그렇게 목표를 갖는 건 좋지만 결과를 나왔을 때는 목표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고대를 목표로 했지만 중앙대를 갈 수 있어, 혹은 서울대를 갈 성적까지 나왔어. 그럼 서울대를 지원하겠죠. 그런 것처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이거를 선택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정보와의 싸움이 되기도 할 거라는 점. 그래서 어머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설명회를 앞으로도 이제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할 거예요.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정보를 많이 이제 가져와서 우리 애의 학종을 같이 보고 어디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생들은 학종을 준비하고 공부하기도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정보 부분은 조금 더 같이 도움이 돼 주셨으면 하고요. 실제로 가장 제가 구리로 와서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들도 그렇고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성적이기도 한데 자신이 없어서 못 가고, 그리고 또 본인한테 이제 유리한 학교가 어딘지를 몰라서 잘하면은 연고대, 서연고, 못하면은 뭐 중경외시로 떨어지고, 무조건 이렇게만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도 대학 입학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책임지려고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서 대학을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다가 학생 이름과 같이 꼭 기입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혹여나 이제 뭐 학생 이름을 밝히기 불편하다 하시면 비밀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그래야 이제 제가 어떤 학생이 뭐를 궁금해하는지 알고 준비해서 또 답변을 드릴 테니까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